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9 한번 해볼게요. 사회문화 9는 채권 시장에 관련된 제시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이해가 부족하겠죠. 뭐 선생님이라고 알겠어요. 저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의 메커니즘을 조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가격의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채권이라는 것이 채권 가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서 이제 이게 채권의 가격이구나 요거를 좀 이해하면 요 제시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자 한번 이런 채권 증서가 있어요. 채권 증서가 있는데 여기 뭐가 써 있냐면 자, 금 1억 원. 자, 1억 원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이건 이제 그 시장 명목 여기 써 있는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 자, 이자율로 할게요. 자, 이자율 5%. 자, 이렇게 써 있는 이렇게 생긴 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1억 원에 5%면은 연 5%예요. 연 5%면 1년에 이자가 500만 원이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국채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를 내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구매를 하는 거냐면 그냥 1억 원을 국가에다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1억 원이 생기죠. 그치? 자,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억 원이 생긴 이후로부터 쭉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만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만기 뭐 5년이라고 할게요. 만기 5년 5%라고 하면 자, 내가 현 시점에 1억 원을 국가에다가 주잖아요.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1년이 지나서 그냥 쉽게 말하면 50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년 말에도 500만 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들어오고요. 자, 500만 원 들어오고요. 하나, 둘, 셋, 넷, 500만 원 들어오고. 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500만 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자, 원금을 국가에서 이제 갚을 거 아니에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발행했다는 건 내가 1억 원을 국가에다가 꿔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꿔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이제 1억 원을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 1억 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다 현재가치화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다 현재가치화해서 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명목 금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를 내가 받게 되는 퍼센트고 실제로 시장 금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 금리가 뭐 1%일 때가 있고요. 5%일 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냐면 500만 원을 1.1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1.01이군요. 미안합니다. 1.01로 나누는 방식이고 얘는 또 500만 원을 1.01의 제곱으로 나누는 방식. 그러니까 1.01의 제곱이 뭐냐면 1 플러스 이자율인 0.01. 그래서 얘가 1년 차일 때는 1승일 것이고요. 2년 차일 때는 1 플러스 0.01에 자, 2승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모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할인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현재 가치화 할 때는 이걸 거꾸로 이걸 분모로 넣게 되겠죠. 이자율을, 요 금리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하고 맨 마지막에는 1억 500만 원을 1.01에 5승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더하는 가격. 이것이 채권 가격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1%로 했잖아요. 근데 5%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01이 아니라 1.05가 되겠죠. 그쵸? 1.05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첫 해에는 500만 원을 1.05로 나누게 되고요. 얘는 500만 원을 1.05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고요. 자, 마지막 해에는 1억 500만 원을 1.05의 5승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렇지? 자, 얘를 더하게 됩니다. 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글씨 왜 이렇게 못 쓰죠? 점점 못 써지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런데 자, 봐봐요. 이 두 개 중에 가치가 뭐가 높을까요? 얘가 가치가 높죠? 1%가. 왜 그럴까요? 자, 얘는 1%고 얘는 5%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분모로 가잖아요. 이걸 할인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수가 되고요.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되겠죠? 이거의 현재 가치는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채권 가격은
얘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에 따라서요. 실제로 500만 원 받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이 채권의 가격,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채권을, 국채를 내가 샀어. 사가지고 내가 1억을 내고 국채를 갖고 있단 말이야. 1년에 500만 원 받기로 한. 자, 그런데 그거를 네가 남들한테 팔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국가에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내가 5년 만기로 빌려줬으니까. 근데 중간에 내가 돈 쓸 일이 생겨가지고 이걸 현금화 시켜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걸 팔게 되는데, 팔게 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유통시장에서는 그렇게 팔아요. 그렇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걸 이해할 때 어려운 게, 금리랑 채권, 금리라고 하면 이거 이자율 얼마 써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종이에 써 있는, 종이에 이렇게 써 있었어. 500, 뭐 1억, 그리고 5%, 뭐 5년 만기 써 있었던 요 금리는 명목금리라고 해서 실제로 현금 받는 비율,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할인해 오는 건 시장금리. 시장금리, 요즘에 막 금리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 금리를 가지고 할인을 하는 건데, 이 금리를 자기가 예상하는 금리를 제한을 해서 작은 금리를 제한하게 되면 나는 비싸게 사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높은 금리를 제한하게 되면 나는 이걸 싸게 사겠다고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가 돈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높은 금리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낮은 금리를 부르는 게 좋겠어요? 자, 그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를 부르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걸 헷갈리니까 적어둘까요? 자, 그러니까 높은 거는 누구한테 유리해? 금리를 높이 불리는 건 투자자. 그러니까 나같이 채권을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고요. 금리를 낮다는 것은 얘는 돈을 빌리는 사람. 그치? 그래서 채무자 혹은 발행자로 하죠. 채권 발행자. 자, 발행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채권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얘가 금리가 낮으면 얘가 가격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걸 먼저 이해해 보세요. 자, 이걸 이해한 상태로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살짝 적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순차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그냥 채권의 정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냥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되겠어? 들고 튀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약속된 증서를 줘야 되겠지?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내가 돈을 빌린다. 이걸 내가 채권을 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이에요. 돈을 빌린다. 는 채권을 판다. 자, 요렇게 이것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채권 시장이라는 것도 여기 나오거든요. 자, 그럼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채권을 거래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 어떤 채권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발행 시장이 있어요. 자, 발행 시장은 최초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라고 할까요? 삼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삼성이 제일 무난하잖아요, 그지? 요즘 좀 어렵다던데. 자, 삼성이 채권을 회사채라고 해요, 그걸요. 삼성이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바로 지금 현재 따끈따끈하게 지금 채권을 만들었어요. 그걸 판매하는 걸 발행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유통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유통 시장은 뭐냐면 이미 발행된,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발행했어. 삼성전자가 작년에 발행했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거 파는 거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발행시장은 우리가 도매시장. 왜냐하면 생산자랑 다이렉트로 하는 시장이니까 도매시장. 얘를 소매시장이라고 하기도 한대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보통 얘는 소수의 자, 대형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내가 회사채를 발행할 거야. 혹은 국가가 대한민국이 채권을 발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 거기는 뭐 일반인, 나 같은 일반인 찌질이가 거기 가가지고 나 그 채권을 사겠소. 이렇게 가면 막 100만 원어치만 주시오. 이러면 뭐야 이 새끼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꺼져 이 뭐야 이 찌질이.
걔네들 보통 되게 큰 뭐 대형 무슨 뭐 증권회사 무슨 뭐 SK증권 미래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입찰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거를 갖고 얘가 도매 시장에서는 이게 소수의 대형 투자자 대형 투자자들이 그냥 투자 회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회사들이 물량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통 시장에다가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 시장인 것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수의 대형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한테 팔아요. 유통시장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거래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거래 방식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사모 발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 방식이 있어요. 자, 사모 방식은 그냥 내가 친구한테 돈 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친구한테 돈을 꾸는데 야, 내가 한 1억만 필요하니까 1억만 꺼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채권을 들이밀고서 1억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사모 발행. 공모 발행은요, 어떤 특정인에게 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제가 자, 채권을 공모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 이건 뭐 공매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채권을 뭐 1조 원어치를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인들한테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걸 공개 모집이라고 하는 공모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특정 투자자, 친구는 그냥 돈 많은 사람. 이건 사적으로 교섭해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매각하는 거. 자, 그거고요. 공모는요,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 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하고요. 굉장히 거액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액, 뭐 되게 부자인 경우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액이고요. 불특정 다수면은 막 사람들이 나는 뭐 100만 원 사는 사람, 200만 원 사는 사람, 뭐 1000만 원 사는 사람, 1억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엄청나게 대규모의 자금이 모집됩니다. 그래서 거액의 자금이 모집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공모 발행의 경우가 이제 사실 문제예요. 이 사모 발행은 크게 여기서부터는 다뤄지지 않아요. 자, 공모 발행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공모 발행이 되게 위험해요. 자,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위험하겠어요? 채권을 발행할 때 딱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원이 필요해서 공모를 했어요. 1억 원이 필요해서 공모를 했는데, 뭐 위험한 게 뭐겠어. 1억 원이 안 모이는 거지.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걸 하는데 1억 원이 안 모이면 안 되겠지. 그치? 1억 원이 모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의도한 발행 규모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소화하는 것이 시장 소화가 되게 적은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원활하게,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족하게 되는데 시장에 안 좋거나 뭐 이럴 경우에 좀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되게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제 보통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회사고 유명한 회사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뭐 운영하는 뭐 이상국어학원 이런 학원에 이 국어학원이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해 누가 사니 이걸? 사줄래요? 자,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전문적인 이게 마케팅 능력이나 뭐 이거를 이게 되게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약간 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자들이 일반적인 투자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투자 회사들이 이제 여기 껴가지고 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공모 방식이라는 것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 자기 친구한테 꾸는 거니까 전문적인 건 필요 없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렵죠. 공개 모집해가지고 막 주식 거래하듯이 막 시장에다가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광고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거래 방식에 따른 구분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 이게 발행을 하는 방식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모 발행 방식에 발행 방식. 자, 이 공모 발행이에요. 자, 이제 사모 방식은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공모 방식에 발행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직접 발행이 있고 간접 발행이 있습니다. 자, 직접 발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발행이 있어요. 자, 이것도 뭐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직접 발행은 그냥 내가 삼성이면 삼성이 직접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사람들 판매하는 것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직접 발행이 좀 가능할까요? 잘 안 하겠죠. 그쵸? 아니, 삼성전자 뭐 지금 반도체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 하겠어요? 그치? 이건 전문가들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네, 전문가한테 맡겨요. 그게 간접 발행이에요. 자, 간접 발행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중개회사가 낀다는 겁니다.
중개회사, 무슨 뭐 SK증권, 무슨 증권 이런 것들 들어간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중개회사예요. 자, 중개회사가 이걸 접근하는 방식에, 이 간접 발행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총액 인수 방식이 있어요. 자, 총액 인수 방식. 자, 이거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요. 총액 인수 방식, 예를 들면 SK증권이라고 칩시다.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채권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SK증권에서 얼마 정도 파시려고요? 한 1조 원 팔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SK에서 그냥 그 채권을 다 사요. 다 사는 겁니다. 자, 나 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되게 웃긴 게, 결국엔 사는 것인데, 약정 가액에 의해서 사는 건데,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K증권에다가 수수료를 냅니다. 자, 그래서 총액 방식도 자, 삼성이 SK증권에게 대규모의 수수료를 내요. 그러니까 비싸죠. 그쵸?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1조 원의 자금을 모집하는데 수수료는 거기에 뭐 몇 퍼센트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내죠. 그러면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무조건 수수료 받아서 무조건 좋으냐? 아니죠. 위험을 지금 떠안게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약정한 가격에 의해서 이제 SK증권이 그거를 이제 인수하고서 그걸 일반인한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총액을 다 인수해가지고 자, 일반인한테 이제 SK증권이 수수료를 이거 이제 다 받아왔잖아요. 그쵸? 이제 SK증권이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공모 방식으로 파는 거겠죠? 그쵸? 대상을 판매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SK증권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쵸? 1조 원을 일단 삼성전자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채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 안 팔렸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다 팔질 못했어. 그럼 내가 삼성전자의 이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계속 변동해요. 왜 변동할까요? 아까 내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그 위험을 다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얘가 위험도 다 얘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K증권에서는 이런 위험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를 크게 받는 겁니다. 수수료를 크게 받고 이걸 인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을 보유 위험이 그래서 높은 수수료로 발행자로부터 아주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잔액 인수 방법이 있는데요. 잔액 인수 방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차에서는요. 발행자 명의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는 SK증권이 전체를 총액을 다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증권의 채권을 SK증권의 이름으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잔액 인수 방법은 처음에는요. 삼성전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발행자의 이름으로 판매를 해요. 자, 근데 이거 다 팔까요? 다 못 팔았어. 그럼 자녀분이 남죠? 자, 자녀분을 SK증권의 이름으로 파는 것. 자, 이걸 우리가 잔액 인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한테 판매하는 거. 발행자가 삼성전자잖아요? 그치? 삼성전자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거. 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개회사가 거기서 그제서야 인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애초에 인수하잖아요. 얘는 좀 나중에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기 이름으로 먼저 팔고 다 못 팔았을 경우에 SK증권이 인수해서 그걸 다시 이제 SK증권 이름으로 파는 거죠. 삼성전자의 채권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써있는 그 채권을 그때 소유자가 누구냐예요. 그걸 이제 SK증권이 다 샀으니까 이 당시에 인수하고 나서는 SK증권이 그 삼성전자의 채권의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SK증권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이고 이거는 처음에는 삼성전자의 채권을 삼성전자가 직접 판매하다가 다 못 파는 경우에 SK증권이 인수해서 SK증권이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 자, 요거 SK증권의 이름으로. 자, 요게 이제 잔액 인수 방법이죠. 자, 그런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위험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자, 간접 발행이 좋겠어요? 직접 발행이 좋겠죠? 물론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위험 부담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 부담을 나눌 수가 있고 게다가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권,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판로도 갖고 있고 마케팅 기법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적 지식도 있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게다가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더 좋아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자, 이게 되게 SK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되게
이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위험을 다 감안해서 팔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죠. 신뢰가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몇 문단까지 설명한 거죠? 이게 세 번째 문단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은 자, 이게 어디서 판매되느냐 이런 건데 자, 이게 장내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외 시장이 있어요. 장외 시장이 있는데 장내 시장은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주식 시장 그 거래소 있죠? 그것처럼 채권 시장 거래소 같은 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다수의 투자자가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거. 자, 그거고요. 장외 시장은 거래소 밖에서 뭐 메신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정보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SK증권에 전화해가지고 자, 이거 저 그 채권 사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근데 보통 일반 주식은 여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채권은 얘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표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 그 증권 보여줬죠? 이렇게. 증권. 여기에 만기가 5년짜리 있고 뭐 3년짜리 있고 뭐 10년짜리 있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주는 여기 이자율도 명목상의 이자율도 어떤 건 5%짜리가 있고 어떤 건 7%짜리가 있고 어떤 건 뭐 3%짜리가 있고 막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 채권들을 삼성전자 무슨 뭐 여러 가지를 막 묶어서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딱 사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무슨 결합 상품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표준화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된다. 자, 이거는 표준화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렇게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볼게요. 자, 이게 발행시장이 있고 아까 유통시장이 있는 거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발행시장의 경우에 이제 발행시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통시장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나 이거 얼마에 팔게, 금리 몇 퍼센트 적용해서 얼마에 팔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발행시장은 처음에 발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나 이제 좀 돈이 부족해서 채권을 판매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발행시장의 경우에는 경매로 이루어집니다. 자, 경매로 이루어지는데, 자, 경매가 응찰과 입찰, 입찰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응찰하고 입찰한다는 게 뭐냐면 경매 아시죠? 내가 뭐 얼마에 살 거예요? 이렇게 제안하고서 그래서 딱 조건 맞으면 땅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게 그게 경매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럼 뭘 적느냐면 아까 얘기했던 금리 있죠? 금리, 시장금리. 난 몇 퍼센트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럼 금리에 따라서 아까처럼 가격 나오겠죠? 금리와 가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금리와 가격, 아까 내가 처음에 여기 써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금리 몇 퍼센트에 이건 얼마? 금리로 계산하면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 가격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자, 이게 낙찰금리, 낙찰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게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금리가 높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누가? 투자자한테 좋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높아. 이 채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채권 가격이 높아져. 경쟁이 되게 유명한 회사 혹은 국채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경쟁이 되게 세요. 세니까 채권의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되게 경쟁률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자,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소화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게 국채 같은 거는 그냥 하면 다 팔려요. 그럴 때는 그냥 딱 그 수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팔린 그 수준이 약간 그 가장 높은 금리, 이걸 이게 낙찰금리라고 하는 건데 모두 소화가 안 됐어. 만약에 100장을 판매하게 되는데 80장만 판매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은 금리를 낙찰금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금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낙찰금리는 가장 높은 금리. 예를 들면 한 방에 다 수용이 됐어. 만약에 5%로 모두 다 지원해서 한 방에 다 수용이 됐으면 그냥 5%가 낙찰금리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팔리다가 말았어. 한 80장 팔리고 말았어. 그러면 80장 팔리고 말았을 때 가장 높게 제시된 금리, 높게 제시된 입찰금리, 그거를 이제 낙찰금리로
정하게 된다. 자,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가격 결정 방법 좀 볼까요? 가격 결정 방법은 단일 가격 이것도 선생님 지금 마음이 급해요. 다음에 수업이 바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금 내가 지금 급하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래도 이해 잘 하시고 계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6번째 문단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자, 단일 가격 결정 방법이 있고요. 복수 가격 결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차등 가격 결정 방법이 있는데 단일 가격은 자, 낙찰된 그러니까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찰자가 해서 낙찰이 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수금리는 되게 여러 명이 다 다른 금리를 적용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판매될 때까지 그냥 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별 투자자가 제시하는 가격 순차적으로 소화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이건 최고 낙찰 금리 단일 가격은 모두 같은 가격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다 다른 가격에 사게 되는 것이고 차등금리는 이거를 구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구간으로 나누는 건데 자, 이거 이거 제시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호가 단위. 자, 호가 단위가 0.05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낙찰금리가 5%래요. 낙찰금리가 5%라는 건 최고금리가 5%라는 뜻이에요. 최고금리가 5%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리 구간, 차등 금리 구간. 그러니까 이제 그룹별로, 그룹화됐을 때 금리 구간. 자, 구간을 0.1%로 정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자, 괄호로 치면 5%에 여기 이 그룹 내에선 1%를 깎으면 되니까 0.1% 그러니까 4.9%네요. 그쵸? 4.9%, 5.0%에서 4.9%. 근데 이제 4.9%에서 그러면 4.9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요. 호가 단위가 0.05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4.9였으면 그 다음에 고를 수 있는 호가는 4.85입니다. 그쵸? 4.85에서 여기 안에는 1%해야 되니까 4.75가 되고요. 75가 되겠죠? 여기서는 또 이제 호가 단위는 5%니까 뭐 4.73 이런 건 없잖아요. 그치? 그럼 4.7에서 4.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등 구간에서는요. 결국에는 최고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자기가 입찰을 한 사람은 5% 적용받는 거고요. 요 구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4.8 내가 4.8에 입찰을 했어요. 그럼 낙찰 받을 때 몇 퍼센트 적용되냐? 4.85. 요 구간에서 내가 그 입찰을 넣은 사람은 요거 적용받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시문에 대한 설명이고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2번 보기가 정답이죠. 채권 발행 시 과소 판매에 대한 발행 위험은 공모 발행보다는 사모 발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자, 일단 과소 판매에 대한 위험 자체가 공모 발행밖에 없죠. 사모 발행은 아까 내가 친구한테 돈 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굉장히 돈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을 하는데 이만큼이 덜 팔렸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걔한테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자, 그렇죠?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자, 금융회사가 A에서 F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 총 합쳐보면 입찰 금액이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인데 각국 정부가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그 국채를 발행하고자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 있겠습니까? F부터 있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 아까 이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높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리를 낮은 애들한테 낮게 제시한 그 사람들한테 그 투자자한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우선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사가 가장 원래로 따지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고 그다음에 A사 같은 경우에 5.05의 입찰 금리를 냈잖아요. 그러면 얘가 최고 입찰 그 금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까 그 낙찰 금리가 최고 낙찰 금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그냥 단일 금리를 선택했다 그러면 자, A사가 제시한 5.05%가 최고 낙찰 금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복수 낙찰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F부터 순차대로 쭈르륵 가서 A사가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A사는 아마도 200억을 다 구매하진 못할 거고요. 아마 100억 원밖에 구매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금리를 낮게 제시한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A사한테는 100억 원밖에 안 주겠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될 거고, 차등으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차등으로 보면은, 이거 금리 구간이 A에서 B사, B사에서 C사 갈 때 0.01%씩 차이가 나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호가의 범위, 아까 보면 호가 단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호가 단위는 아마도 0.01이거나 그거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거예요. 그쵸? 최소 단위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 B사에서 E사 갈 때는 0.02%가 차이가 났는데요? 라고 했잖아. 근데 호가 단위가 0.01이라고 해도 그럼 0.02까지는 2로도 부를 수 있는 거죠. 단위를 그냥 두 단위 쓰는 거니까. 그치? 근데 0.01보다 훨씬 더 이제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치? 0.02라고 하면 A사, B사 0.01 차이 나잖아. 그거보다 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자, 0.01%보다는 낮은 호가 금리, 호가 단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거 구간을 한번, 자, 요 문제에 나온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차등 구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차등 구간으로 나눠보면, 자, 이거 하나씩 그 용어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기서 가정해야 되는 건, 여기 그냥 이 호가 단위죠? 호가 단위를 그냥 0.01이라고 볼게요. A사, B사, B사, C사 보니까 다 0.01씩 차이 나니까. 자, 최고 낙찰 금리가 얼마? 최고 낙찰 금리가 5.05죠? 5.05면, 자, 5.05예요. 근데 여기 밑에, 그 보기 자료에서 밑에 보면, 그룹 내 금리 간격은 0.02%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5.03까지가 첫 번째 구간일 거예요. 그쵸? 5.03.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0.01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0.01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이 호가 단위가 0.01이라고 가정한다면 5.02 얘랑 0.01 차이 나야 되죠? 자, 그리고 0.02 차이 나야 되니까 5.00 이렇게 그 단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여기서 또 0.01 빼야 되죠? 그래서 4.99가 되겠네요. 99에서 자 여기 이 범위 내에서는 0.02 차이 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4.97이 될 것이고 그쵸? 4.97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가장 높은 거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04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5.05 적용받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5. 만약에 01을 제시했어요.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5.01을 적용받는 거겠죠? 그쵸? 이게 이제 차등 구간. 차등 적용이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 가격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요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2번 문제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거 좀 어려워하는 학생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 설명했어요. 단일 낙찰 가격에서 방식에서는 경매 청산은 5.05%. 왜냐면 최고 낙찰 금리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5.05가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갑국의 국제금리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이하이다. 그쵸? 이거보다 이상일 수는 없죠. 만약에 0.02%포인트라고 하면 A사, B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호가 단위를. 그쵸? A사, B사, B사, C사, C사, D사. 그러면 E에서 F사. 그러니까 D에서 F 사이만 빼놓고는 다 0.01 차이가 나기 때문에 0.01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A사의 낙찰 금리는 경매 방식과 관계없이 5.05이다. 자, 그렇죠. 왜냐면, 자, 봐봐. 단일 경우에는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하게 되니까 5.05일 거예요. A사 입장에서는. 복수에서도 서로 다른 가격을 한 거니까 다른 가격을 제한하는 애들은 다 다른 금리를 적용받잖아요. 그러니까 A사는 A사가 제한은 5.05를 받겠죠. 그치?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복수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A사 같은 경우에는 200억을 다 구매할 수는 없겠죠. 그쵸? 200억을 다 구매하지 못하고 100억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다 팔린 케이스잖아요, 이거는. 아까 내가 다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다 팔린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금 100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사는 100억 원어치밖에 못 할 거예요. 차등이라고 하면 지금 A사 같은 경우 어느 구간에 들어가요? 요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요 구간이니까 똑같이 5.05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차등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D사에 적용된 낙찰금은 5.02다. 자, D사는 5.02예요. 자, 5.02니까 5.02 받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F사가 최종적으로 배정받는 국채 금액은 100억 원이다. 거꾸로죠. F사는 200억 원 다 해요. 왜냐면 얘는 낮은 금리를 불렀으니까. A사가 오히려 100억을 덜 받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3번 문제는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2번 보기 봐보세요. 차등가격 낙찰 방식에서 그룹 내의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채권 발행자의 수익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룹 내 금리 간격이 작을수록 수익이 높아요. 자, 왜 그러냐면 봐봐요. 자, 얘가 5.05인데 얘가 5.00 4.95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요 구간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최고로 높은 걸 받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촘촘할수록 작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냥 촘촘하게 쪼개지면, 자, 예를 들면, 자, 얘가 지금 아까 그 3번,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구간이, 이거 그룹 내에서 만약에 0.05 구간으로 쪼개다라고 했어. 그럼 5.00 하죠. 자, 그 다음에 4.99에서 4.94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는 없을 거고요. 자, 만약에 그룹 내가 만약에 0.05%의 차이를 가지고 차등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애는 다 이거 높은 금리 받고 그다음에 얘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촘촘하게 쪼갤수록 그치? 촘촘하게 쪼갤수록 낮은 금리, 이거보다 더 낮은 금리를 받는 애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촘촘할수록 채권 발행자에게는 수익이 더 좋은 거지. 그쵸?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촘촘할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권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를 받는 애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치? 얘보다 낮은 금리를 받는 애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쵸?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촘촘해야 돼요. 너무 높은 금리를 받는 애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4번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았죠. 자, 4번 문제 그거는 약화. 당연해요. 이건 뭐냐면 저조원 응찰률은 경쟁률이 낮을 것이고 경쟁률이 낮으면 이자율이 금리를 높은 걸 적용하게 되겠죠. 채권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경쟁이 약화된 상태인 것을 의미하므로 낙찰 금리가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경쟁이 되게 세.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치? 얘는 지금 인기가 없는 거니까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약화 상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채권 투자자에게 투자 승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왜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사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다고 했죠. 그쵸? 아까 어디가 내가 써놨는데 거기 있어요. 그쵸? 금리가 올라간 건 투자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싸지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비싸지면 투자자한테는 나쁘고 빌리는 사람한테는 좋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 그래서 마지막은 낮은 것이다. 5번 문제 답은 2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 얘기한 거랑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자한테는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 국가나 삼성에게는 나쁜 것이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하시면 아마도 이런 문제도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되게 너무 분류가 많아서 좀 까다로운 제시이긴 했지만 선생님 설명을 차근차근히, 근데 이걸 다 읽고 나서 차근차근히 보시면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